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가 9m, 세로가 6m인 울타리 한 끝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 끝쪽 끝점에 길이가 11m짜리 줄에 염소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염소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심각의 크기가 270도, 여기 직사각형의 한 각이 90도니까 여기 나머지 여기 동그랗게 했을 때 한 그 각이 360도인 걸 생각을 하여서 여기 이제 직사각형이 한 각의 반대쪽에 있는 270도짜리 각을 중심으로 하는 큰 부채꼴을 생각을 해보면 부채꼴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인데 이를 중심각의 크기를 약분하여 4분의 3으로 나타내었고 반지름의 길이는 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11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3은 4분의 364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남은 부분, 즉 이 큰 부채꼴을 제외하고 더 편리하게 구하기 위해서 작은 한 각이 90도가 이제 중심각이 90도가 되도록 작은 부채꼴들을 더 넘겼는데 여기 써져 있는 5m, 2m는 각각 이 11m가 염소가 이쪽 방향으로 최대로 갔을 때 9m만큼 끈이 이렇게 닿고 그리고 2m만큼 11-9, 즉 2m만큼 이 세로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이 2m인 부채꼴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11m 전체 11m에서 6m 이쪽으로 갈 때 6m만큼 끈이 닿게 되고 남은 5m만큼 가로로 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작은 부채꼴부터 구해보면 2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 즉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되고 이 반지름이 5m인 것은 5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 즉 4분의 25 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좀 수정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 전체 넓이는 이렇게 해서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넓이는 이제 우선은 큰 중심각의 크기가 270도인 첫 번째로 구한 부채꼴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98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8파이 제곱미터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7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부터 끝내고 다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였어요? 아니요. 중심각의 크기가 270도인 거를 구한 후 합을 구하기 전까지 다른 부채꼴의 여기 이 두 개 말씀하시는 다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이거 그럼 우선은 그러면 아까 전에 270도짜리 큰 부채꼴을 구할 때 270도짜리 부채꼴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을 구하려면 이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줄의 길이가 11m입니다. 근데 이 11m에서 이쪽으로 염소가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갈 때 6m는 끈이
나머지 5m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까지 대입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 반지름은 11-5니까 11-6 지금 5m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11m에서 이 염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 11m에서 9m만큼 줄의 길이가 짧아진 다음 이쪽 끝 꼭지점을 지날 때 9m만큼 이 줄이 짧아진 다음 여기서는 나머지 2m만큼을 더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반지름이 2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은 부채꼴 두 개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중심각 90도이므로 이 다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도 아까 큰 부채꼴을 구하는 식과 같으므로 작은 부채꼴부터 구해보면 2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은 파이 제곱미터, 그리고 위쪽 부채꼴도 마찬가지로 5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25 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없어요? 재고 나가세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에 끈을 묶고 염소에도 묶었다고 합니다. 11m의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염소가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염소가 11m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움직인다면 직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이므로 360도에서 90도를 뺀 값은 270도이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270도인 7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1m인 큰 부채꼴이 먼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270은 4분의 3이 되겠고, 이는 4분의 363 파이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다른 부채꼴 두 개가 있는데 이는 끈의 길이가 11m이기 때문에 만약 쭉 움직인다면 이 직사각형의 길이 가로 길이인 9m에서 11m를 뺀 2m가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6m에서 11m를 뺀 값인 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모든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 직사각형의 외곽의 크기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부채꼴은 2의 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으로 파이 제곱미터가 되겠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부채꼴은 5의 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인 4분의 25 파이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넓이는 이 세 부채꼴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4분의 363 파이 플러스 파이 그리고 4분의 25 파이를 더하면 98 파이 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회전 축인 직선 L을 중심으로 1회전 하였을 때 생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A 그리고 부피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이 직각삼각형이 직선 L을 기준으로 1회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될 것이고, 가장 건널비부터 구하자면 밑면의 건널비는 모든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더해야 하기 때문에 밑면부터 구하자면 이 원부
안쪽에 있는 원기둥에 윗면인 원의 넓이인 3의 제곱 파이를 빼어서 7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이 원뿔대의 윗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뚫려 있는 원기둥 모양의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자면 이 원기둥의 옆넓이는 이 원기둥의 윗면인 원의 원줄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반지름인 3 곱하기 2파이 그리고 높이를 곱하여 48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뿔대의 옆넓이를 구하자면 전체적인 원뿔대의 옆넓이는 파이 RL로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그리고 파이를 곱하면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파이 곱하기 9인 반지름의 길이인 9 그리고 모선의 길이인 15에서 작은 원뿔의 옆넓이인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인 3 그리고 모선의 길이인 5를 하여 120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인 건넓이는 이 모든 값을 더한 240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피를 구하자면 일단 그 점선이나 실선 상관없이 전체 부피를 먼저 구하자면 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윗면이 원의 넓이인 81파이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되므로 32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고, 그리고 작은 원뿔과 원기둥 안쪽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빼야 하기 때문에 작은 원뿔은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윗면이 원의 넓이 그리고 높이 4를 곱하여 12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기둥은 윗면인 원의 반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넓이는 9파이가 되겠고 높이가 8이므로 72파이가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인 부피는 전체 부피인 324파이에서 이 작은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인 12파이 그리고 72파이를 빼면 240파이가 나오고, A 플러스 B는 240파이 플러스 240파이로 48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큰 원뿔의 옆넓이 구하는 과정이랑 작은 원뿔의 옆넓이 구하는 과정 다르잖아요. 그냥 이거랑 이것만요. 네. 그럼 일단 이 큰 원뿔의 옆넓이는 먼저 윗면인 파이 RL이므로 파이 곱하기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인 9 그리고 모선의 길이인 15가 전체이고, 그리고 작은 원뿔의 건넓이인 파이 곱하기 윗면의 반지름이 3 그리고 모선의 길이인 5를 빼주면 120파이가 이 큰 원뿔의 옆넓이가 되겠고, 그리고 작은 원뿔은 예. 승원이 됐어? 승원이 나가세요.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회전축 L을 기준으로 이렇게 3cm만큼 직각삼각형이 3cm만큼 끼워져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이 뚫린 원뿔대 중앙이 원기둥 모양으로 뚫린 원뿔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널비를 A, 부피를 P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건널비를 먼저 구할 건데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 뭐 옆넓이, 밑넓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더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렇게 우선 밑면부터 구해주자면 여기서 원래 이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원의 밑넓이는 6 플러스 3, 즉 9제곱 8이고 이제 뚫린 원의 넓이만큼을 빼야 하니까 뚫린 원의 넓이는 3제곱 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7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뚫린 부분에서 이 뚫린 원뿔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구해볼 건데 안쪽에 있는 부분의 건널비는 이 뚫린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와 같으므로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우선 원기둥의 밑면의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곱하기 2파이를 해주고 거기에다 높이인 8을 곱하여서 48파이 즉 원기둥의 연넓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안쪽에 있는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옆넓이는 원뿔의 옆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원뿔이 옆넓이긴 한데 위쪽에 작은 원뿔만큼 옆넓이가 사라져 있으므로 원래 이거를 꽉 채워서 돌린 원뿔의 옆넓이에서 작은 뚫려 있는 원뿔의 옆넓이만큼을 빼주면 옆넓이는 원뿔의 옆넓이는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오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L로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파이 곱하기 원래 꽉 차있던 그 반지름인 9 그리고 곱하기 전체 모서의 길이 15에서 이 작은 이 원뿔의 옆넓이인 3 그리고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짧은 5cm를 곱하여서 2를 빼주면 120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값을 더하면 되므로 72파이 플러스 48파이 플러스 120파이는 240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피를 구해야 하는데 우선은 원래 있던 아까처럼 이게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돌렸을 때 부피에서 이 원뿔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만큼 뚫려 있으므로 이 둘의 부피를 빼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원래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곱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반지름 길이의 제곱 파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므로 이는 32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작은 원뿔을 구해보면 작은 원뿔도 아까 같은 공식으로 사용하여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반지름인 3 밑면의 반지름인 3 그리고 거기에 제곱 파이 즉 9파이 그리고 높이가 4 곱하기 4를 하여서 11파이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만큼의 부피를 빼야 하는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므로 원기둥의 밑넓이는 우선 원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원기둥의 높이를 해주면 이 원기둥은 이제 반지름이 3cm 따라서 3의 제곱파이 즉 9파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 8을 곱해줘서 72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큰 전체 이 입체량의 부피는 아까 구했던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과 원기둥을 뺀 값과 같으므로 324파이 마이너스 12파이 마이너스 72파이 즉 240파이가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는 이
입체능의 건널비와 부피의 합을 구하는 데 쓰므로 A 플러스 B는 240파이 플러스 240파이 즉 480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80파이입니다. 이거 순서가 내가 인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거야. 질문 문제 생각나요? 아 잠깐만 미안해. 너 이 문제 지금 설명하고 승원 1번 문제 지금 간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5개 그리고 정삼각형 4개를 활용하여 모두 활용하여 다면체를 만드는데 이 다면체의 모서리 개수 플러스 꼭지점 개수는 어떤 각불의 면 개수 플러스 모서리 개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불이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삼각형 4개와 정사각형 4개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다면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아래쪽은 정육면체 모양인데 이 위쪽이 뚫려 있고 이 위쪽에는 그대로 이렇게 한 정사각형의 한 변을 공유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위쪽에는 사각불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사각형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이 사이는 이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는 곳에는 비어 있고 이렇게 되면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 개수를 각각 세우면 16개, 9개, 즉 이 합은 2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면체의 모서리 개수 플러스 꼭지점 개수가 어떤 각불의 면 개수 플러스 모서리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떤 각불의 n각불이라고 했을 때 이 n각불의 모서리 개수를 구하려면 2n 그리고 면의 개수를 구하려면 n 플러스 1 이걸 계산해서 이항을 시켜서 괄호를 풀고 이항시켜서 3n은 24 즉 n은 8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n각불의 n이 8이라는 걸 아니까 답은 8각불이 나오게 됩니다. 혜린이 이분은? 질문하세요. 문제 제공 방법 어떻게 주세요?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4개와 정사각형 5개를 모두 사용하여서 어떤 다면체를 만들었는데 그 다면체의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 개수의 합이 어떤 각불의 면 개수와 모서리 개수의 합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각불이 무슨 각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질문하세요. 네, 정삼각형 4개와 정사각형 5개를 활용해서 받는 다면체가 그림만큼 다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사각형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5개라서 이 윗부분은 비어있고 그냥 바로 삼각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비어있어요. 근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같다는 조건이 있나요? 있어? 확인하시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 5개와 정삼각형 4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었나? 이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5개와 정삼각형 4개를 모두 활용하여 다면체를 만들었을 때 이 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의 합이 어떤 각불의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모두 합한 값과 같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불을 n각불이라고 할 때 이 각불의 이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사각형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서 단면체를 만들게 되면 그림과 같고, 그렇게 되면 이 단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세어보면 16개, 꼭지점의 개수도 세어보았을 때 9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하게 되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각불의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모두 합한 값이 단면체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의 합, 즉 25와 같고, 각불의 면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n 플러스 1,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2n이기 때문에 이를 더한 값이 25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식과 이와 같고, 이를 동일한끼리 계산하게 되면 3n은 24 나누게 되면 n은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팔각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A, B, C, D, E 5명의 평균 키가 163.5cm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값은 163cm라고 합니다. 이때 D 대신 키가 171cm인 F를 대신하여 이 5명이 넣었을 때 그 평균이 164cm였다고 합니다. 이때 A, B, C, F, E의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됐나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002번 문제입니다. A, B, C, D, E 이 5명의 평균 키가 163.5cm라고 합니다. 이때 또한 이들의 중앙값은 163cm라고 합니다. 이때 D 대신 키가 171cm인 F를 대신하여 넣었을 때 그 평균이 164cm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때 A, B, C, F, E의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 B, C, D, E의 평균 키를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쓰게 되면 5분의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즉 163.5이고, 마찬가지로 A, B, C, D, A, B, C, F, E의 모든 합에 5를 나누게 되면 즉 평균이 164가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F의 키는 171c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71을 F 대신 넣어서 식을 쓰게 되면 이 두 수가 같게 됩니다. 이때 A, B, C, E의 키의 합을 A라고 하게 되면 A, B, C, D, E의 키의 모든 합은 817.5이고, 이는 즉 A 플러스 D의 키를 X라 가정하였을 때 A 플러스 X 값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식도 아까와 같이 계산해보면 A 플러스 171은 820 빼게 되면 A의 값이 64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A, B, C, E의 키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X는 817.5, 즉 전체 키합에서 A의 값인 649를 뺀 값은 168.5cm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D 대신 F를 넣었는데 이 모두 중앙값인 163보다 크기 때문에 크고, 5명의 사람 A, B, C, D, E와 D가 F 대신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홀수이, 총 사람의 수는 홀수이며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값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도 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앙값은 그대로 163c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63cm가 되겠습니다. 중앙값이 고정되는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아, 네. 우선 문제에서 A, B, C, D, E의 키가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D와 F의 키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 B, C, D, E의 키를 순서대로 나열하게 된다면 A, B, C, D, E의 이처럼 그냥 순서대로가 아닌 C, A, B, E, D로 순서가 바뀌어도 중앙값은 즉 가운데 있는 값이고 A, B, C, D, E 그리고 D가 F로 바뀌어도 모두 총 사람의 수는 5명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여전히 가운데에 있는 수가 됩니다. 만약에 B의 키가 163으로 중앙값이 되어도 D는 이 중앙값은 163보다 크기 때문에 큰 키인 168.5cm가 되기 때문에 D는 중앙값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때 D 대신 F가 들어왔는데 F 또한 키가 171이라고 문제에선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D에서 F로 바뀌어도 중앙값에서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63cm가 됩니다. 이번엔 제로. (1202번) 문제입니다. A, B, C, D, E의 평균 키가 163.5cm이고 이때 중앙값은 163cm라고 합니다. 이때 D가 F로 키가 171cm인 F로 바뀌었을 때 평균이 164cm로 늘어났고 이때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A, B, C, D, E의 평균이 163.5 A, B, C, D, E가 총 5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여 163.5가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때 D가 F로 바뀌었을 때 A, B, C, E 플러스 171을 5로 나눈 값이 164가 나온 게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 B, C, E를 A로 놓고 D를 X로 놓는다면 A 플러스 X가 817.5cm가 되겠고, 그리고 A 플러스 171은 820, 따라서 A는 649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아까 A 플러스 X가 817.5였기 때문에 X는 817.5에서 A의 값인 649를 빼어 168.5가 X, 즉 D의 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D와 F 모두 F는 171cm이고 D는 168.5cm로 163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중앙값은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그대로인 163cm가 되겠습니다. 중앙값이 뭐야? 중앙값은 이제 자료가 쫙 나열되어 있을 작은 순부터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중앙에 있는 자료의 값이요.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료의 개수가 홀수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중앙이고 짝수일 때는 이제 중앙에 있는 두 자료를 제외하고 그 두 자료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라고? 그 이제 짝수로 나열되어 있을 때 그 값에 이제 총 두 개가 이제 중앙에 있을 텐데 그 두 자료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예.
7m와 3m의 방구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한 페인트가 들어있는 한 통당 6파이 제곱미터만큼 페인트를 칠할 수 있고, 이 바닥에 되어 있는 밑면은 제외하고 이 구조물을 칠할 때 총 필요한 페인트 통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페인트를 칠하는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건널비를 구하자면, 일단 가장 큰 원기둥의 옆넓이인 반지름의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파이 원주, 그리고 높이인 8m를 곱하여 160파이 제곱미터가 이 원기둥의 옆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구 두 개를 구하자면, 큰 방구는 반지름이 7m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이 밑면을 더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밑면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더하지 않고 49 곱하기 4파이 그리고 2분의 1을 곱하여 98파이가 이 반구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3m인 작은 방구의 건널비는 마찬가지로 같은 공식을 대입하여 9 곱하기 4파이 그리고 2분의 1을 곱하면 18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기둥의 위쪽에 있는 밑면이 방구의 밑면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이 밑면의 일부를 구하자면 반지름이 10m이기 때문에 100파이, 그리고 아까 반지름이 7m였던 방구의 밑면의 넓이는 49파이, 그리고 이 반지름이 3m였던 작은 방구의 밑면의 넓이는 9파이였기 때문에 이 둘을 빼어 42파이가 이 원기둥의 밑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건널비는 이 모든 값의 합이기 때문에 160파이, 98파이, 18파이, 42파이를 모두 더하면 318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페인트 통당 총 6파이 제곱미터만큼 칠할 수 있었기 때문에 318파이 나누기 2파이를 하여 53이 나왔고, 따라서 답은 53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큰 원기둥이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큰 원기둥 위에 큰 방구와 작은 방구 두 개가 놓여 있고, 이 구조물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한 페인트 통당 총 6파이 제곱미터만큼 칠할 수 있고, 바닥에 되어 있는 면을 제외한 모든 이 구조물의 건널비를 칠할 때 총 드는 페인트 통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신비 반지름의 길이가 10m의 원기둥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7m의 방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3m의 방구를 각각 이 원기둥 밑면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구조물을 페인트로 칠할 때 한 페인트 통당 6파이 제곱미터만큼 칠할 수 있을 때 필요한 페인트 통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구조물에서의 원기둥의 옆넓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원기둥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0m이고 원기둥의 옆넓이를 정규로 펼쳐보게 되면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원주와 같기
원기둥에서 밑면의 원주와 같기 때문에 원주인 10 곱하기 2파이의 높이인 8m를 곱하게 되면 168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원기둥 위에 있는 두 방구가 있을 때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7m인 큰 방구부터 먼저 건널비를 구해보게 되면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인 질문합니다. 총 건널비 구하는 식. 그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4파이 r 제곱이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고, 이때 반구는 그의 2분의 1을 하여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이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7m인 큰 방구의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며 방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은 4파이 r 제곱이고 이는 7을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49 곱하기 4파이 곱하기 반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약분되어 98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방구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게 되면 4파이 곱하기 r 제곱, 즉 9 곱하기 4파이 곱하기 방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약분이 되어 18파이 제곱미터가 됩니다. 또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문제에서는 이 원기둥에서 밑면에 있는 면을 위쪽에 있는 밑면을 제외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밑면은 칠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원기둥의 위쪽에 있는 밑면의 일부를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우선 이 원기둥 밑면의 전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10제곱파이 즉 100파이 마이너스 반지름의 길이가 7m의 원의 9를 칠할 때는 이 9가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7제곱파이 즉 49파이 마이너스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3제곱파이 즉 9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빼게 되면 42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칠해야 하는 넓이의 합은 이 모든 계산값을 모두 더했을 때 그 값이 318파이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 페인트 통당 6파이 제곱미터씩 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18파이 나누기 6파이에서 5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3통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로 갑니다. 1209번부터 12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낸 문장 메시지를
구사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6건 이상에서 9건 미만인 메시지를 보낸 학생 수는 12건 이상부터 12건 이상 18건 미만을 보낸 학생 수보다 6명 더 많다고 합니다. 이때 다음 두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1209번 6건 이상부터 9건 미만을 보낸 학생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조사한 전체 40명은 그래프에 나오게 된 이 수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9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6 플러스 1 플러스 6건 이상 9건 미만을 보낸 학생 수를 x라고 가정하게 되면 x 플러스 12건 이상부터 18건 미만 학생 수는 이 x보다 6명이 적기 때문에 x 마이너스 6 그리고 이는 즉 12건 이상과 18건 미만 즉 이 두 명 학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즉 40명이고 동량끼리 계산하여 양하게 되면 2x는 32라는 값이 나오고 따라서 x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명이 됩니다. 1210명 다음 1번부터 5번 중 옳은 것을 고른 문제입니다. 우선 1번 이 그래프에서 계급의 개수는 8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의 계급의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2번에서는 계급의 크기는 2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양끝값을 빼게 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가장 큰 계급은 12건 이상 15건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2건에서 15건 미만을 계산하게 되면 40 마이너스 6건 미만 이상에서 9건 미만 15명이기 때문에 모두 더해서 40으로 빼게 되면 7이 나오기 때문에 6건 이상 9건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4번 9건 미만 학생 문자 메시지가 9건 미만 학생의 수는 9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모두 더하게 되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 5번 12건 이상인 학생의 수는 전체의 25%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모두를 더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되고 전체의 25%라고 하였기 때문에 4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분이 되어 2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10번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1210번입니다. 다음 중 1번부터 5번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계급의 개수는 8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계급의 개수는 총 6개이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2번 계급의 크기는 2라고 하였는데 양끝값의 차를 하게 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2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가장 큰 계급은 12건 이상 15건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2건 이상 15건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게 되면 40에서 나머지 학생 수를 모두 빼게 되면 7 나오지만 이는 즉 6건 이상 9건 미만보다 작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 4번 9건 미만 학생 수는 총 9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더하게 되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5번 12건 이상인 학생 수는 전체의 25%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45%하고 했기 때문에 40분의 이상의 학생 수를 전부 더한 값인 1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분이 되어 25가 나오고 이는 즉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09번 한 번만. 선생님, 근데 좀 잠깐만 마시고 해도 되겠네요.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가 6건 이상 9건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문제에서 12건 이상 18건 미만의 학생 수는 6건 이상 9건 미만의 학생 수보다 6명이 적다고 했기 때문에 6건 이상 9건 미만의 학생 수를 x라 두게 되면 이 둘의 합은 x-6이 됩니다. 따라서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더하게 되면 16이 되고 이때 괄호가 풀리면 -6이 나오고 이는 +6과 -6이 되면서 0으로 지워지면 6과 -6이 지워지고 동일하게 묶어 계산하게 되면 EX는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X는 1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됐어? 1209번부터 1210번 문제입니다.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6번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6번 이상 9건 미만인 학생 수는 12건 이상 18명 미만의 학생보다 6명이 많다는 조건이 있고 이를 나타낸 도수표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때 1209번과 1210번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도수로 부표야? 이제 문자 메시지 사용 건수. 사용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1209번부터 1210번까지 문제입니다. 40명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횟수를 조사를 하여서 6건 이상 9건 미만 학생 수는 12건 이상 18번 미만 학생 수보다 6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훼손된 도수 그리고 이 훼손된 도수 홈토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1209번과 1210번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1209번을 보자면 6건 이상 9건 미만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x로 두고 식을 세워보면 전체가 4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9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그리고 12건부터 18건까지는 이제 문제 조건에서 6건 이상 9건 미만 학생 수는 12건 이상 18건 미만 학생 수보다 6명이 많다고 하였기 때문에 x-6을 하여서 6을 괄호를 묶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괄호를 풀고 이항끼리 계산하고 이항을 하여서 식을 정리해보면 2x는 30, 즉 x는 1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209번의 정답은 15명입니다. 다음으로 12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계급의 개수가 8개라고 하는데 계급의 개수는 총 1개, 2개, 3개, 5개,
6개이기 때문에 8개라는 것은 말은 틀립니다. 다음으로 계급의 크기가 2라고 하였는데 이 한 계급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최대 값에서 최고 값을 뺀 값은 3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립니다. 3번은 가장 큰 계급이 12번부터 15건이라고 하였는데 12번부터 15건은 아까 x가 15, 즉 6건부터 9건까지가 15이었기 때문에 10줄부터 18건은 15 마이너스 6, 즉 9이고 이때 15건부터 18건이 2건이기 때문에 12건부터 15건은 7건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도수분표 다각형에서 계급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니? 잘 들어. 12건부터 15건까지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12건부터 15건 미만이라고 해야죠. 미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 그럼 부터 대신 뭐를 사용을 해야 돼? 이상을 해야죠.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면 12건부터 18건 이상이 x-6이니까 소리죠 그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12건 이상부터 18건 미만이 x-6이니까 15-6을 해주면 이 두 계급의 도수의 합이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9에서 15건 이상 18건 미만의 값을 뺀 것이 12번 이상 15번 미만의 도수이므로 이는 7인데 여기서는 가장 큰 계급이 이 7이라고 하였는데 이 6건 이상 9건 미만의 계급이 15이 도수가 15인 것이 있으므로 가장 큰 계급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9건 미만의 학생이 9명이라고 하였는데 우선 9건 미만의 학생들을 보면 15명 그리고 9명인데 이는 총 24명이므로 9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2건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25%라고 하였는데 12건 이상인 학생의 전체는 7과 7명 더하기 2명 더하기 1명 그것을 전체가 40명이니 40분의 7 플러스 2 플러스 1 거기에다가 100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서 약분을 시켜보면 25가 나오므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가 있을 때 정육면체를 한 단면을 잘라서 이 적혀있는 모양을 각각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 수 없는 모양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삼각형을 만들 건데 정삼각형의 특징으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으로 만드는 세 변의 3등분점을 각각 구해준 다음 그 한 꼭지점에 모두 가깝거나 모두 더 먼 세 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우선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과 비슷하지만 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조금 비스듬히 단면을 잘라주게 되면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는 기준으로 세로 부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름모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름모는 직각이거나 뭐 상관없이 모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되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동시에 정사각형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마름모가 완성이 되겠죠.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한 변과 면과 수직이게 단면을 쓱 잘라주면 이렇게 정사각형, 즉 마름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육각형은 만들 수가 없고 정육각형은 이렇게 6개의 변에 중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 단면들을 이렇게 자르면 이 모양대로 정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만들 수 없는 것은 정육각형이므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1번에서 정삼각형 만들 때 꼭 각편에 3등분점으로 해야 되나요? 뭐 2등분점을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4등분점, 5등분점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2점이랑 2점이랑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2번에서 꼭 비스듬히 잘라야 되나요? 그냥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도 직사각형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좀 저는 직사각형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좀 대조되는 면을 좀 생각을 처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재우가 말한 대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긴 하죠. 그걸 또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언급된 거 직사각형이잖아요. 5번에서 찍은 점들은 모두 한 모서리의 중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한 모서리들의 중점이 되면 그 정육각형은 이게 이 정육각형을 만들 때 이 6개의 변에 점을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고 중점을 찍어서 이제 6개의 변에만 이렇게 중점을 찍어갖고 6개가 모두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정육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해돼? 근데 이게 또 실제로 해보기 좀 그렇고 우선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를 이제 이 중점이 되게 모두 그래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하니까 중점이 되게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이게 이 길이하고 이 변 길이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만나는 변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6개가 완성되도록 이으면 정육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중점이 아니거나 뭐 이 점에서 갑자기 2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절대 정육각형이 나올 수 없는 모양이 나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설명은 우선 이 정육면체가 있을 때 그 정육면체를 어느 한 단면으로 잘라서 그 단면의 모양이 이 적힌 이 도형이 단면의 모양이 적힌 도형대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 수 없는 도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해 나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적혀있는 이 도형을 정육면체를 잘라서 다음과 같은 보기에 적혀있는 도형을 단면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이때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에서 각 변의 3등분점, 2등분점, 4등분점 그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등분점을 했을 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3등분점에 3분의 1씩 해야 정삼각형을 단면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한 꼭지점만 3분의 2 지점으로 한다면 정삼각형이 아닌 그냥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찍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 이제 정삼각형을 자를 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자르는데 이때 이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한 변을 예를 들어 3등분점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으로 가야 되고 한 꼭지점이 만약에 3분의 1 지점으로 간다면 다른 두 꼭지점도 모두 3분의 2 지점, 아니 3분의 1 지점. 그리고 만약 3분의 2 지점으로 한다면 모두 3분의 2 지점으로 각각 똑같은 길이로 해야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정삼각형을 자를 때 그 꼭지점과 붙어 있는 연결돼 있는 선분의 3분의 1 지점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3분의 2 지점으로 연결하여 모든 변의 길이가 같도록 하면 정삼각형이 단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으로 잘라도 되고 비스듬히 잘라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 정사각형도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변 중 평행하게 자르면 마름모가 단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건 정사각형이지? 네. 2번에 같은 경우는 밑면을 평행하게 자르면 그것도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비스듬히 틀어서 직사각형을 찾았잖아? 3번 케이스에서 마름모가 될 수 있는 경우 정사각형을 제외를 하고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수원이 대학 가능하니? 생각을 해놓은 게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한 건데 다른 방법을 그 처음에 했던 게 하나 있긴 한데 질문은? 모르겠어요. 책임자입니다. 이제 점을 표시를 하면 요 위쪽 면의 중앙에 하나를 하고 옆쪽 면의 중앙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해서 이렇게 이으면 이 단면에서 이 다 중앙으로 해서 이으면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니까 그거 결국에는 정사각형이잖아. 그렇네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양쪽 두 편은 정면체 각각의 밑면에 맞대고 나머지는 모서리에 맞대도. 그냥 맞댄다고 표현한다고? 찍히는 점의 위치를 잘 설명을 해볼래? 마름모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점은 정육면체의 두 밑면에 각각 중앙에 점을 찍고 중앙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밑면에 밑면에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정사각형의 가까이 변들이 떨어진 거리가 같도록. 그걸 어떻게 알아? 밑면과 밑면에 찍힌 저 점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 지금 알아? 지우가 나와서 다 이어서 다시 설명할래? 이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두 개를 그어서 생긴 교점이 이 정사각형의 정중앙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름모를 만들 때 두 정사각형의 정육면체의 두 밑면의 중앙에 두 꼭지점을 잡고 중앙이랑 밑면. 아니, 밑면과 아래면에 한 가운데에 꼭지점, 두 꼭지점을 잡고, 그리고 남은 두 꼭지점은 나머지 편 두 개의 이등분점에 근데 이걸 이등분점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등분점인 걸 아는 방법이 이등분은 그냥 이등분 점이지. 예. 그렇게 해서 이으면 마름모가요. 네, 저렇게 하면 마름모가 됩니다. 위아래 중앙이 아니라 밑면과 아래면에 대각선의 교점이 마름모의 두 꼭지점이 되겠죠? 4번 설명합니다. 4번은 정각형. 4번 정각형은 이 정육면체에서 잘랐을 때 단면으로 나올 수 없고, 그리고 5번인 정육각형은 일단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에 정중앙의 중점에 점들을 잡고, 이때 잡는데 이때 모든 변의 길이가 같도록 점을 잡고, 그리고 잡은 점의 선분이 다른 선분과 이제 수직인데, 이때 그 수직인 변에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선분을 이으면 정육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안 되는 정각형인 4번이 답이 됩니다. 틀린 저도 이해돼? 6번? 아니 5번?
중점을 찍어가지고 사선으로 그었을 때 평면 하나가 생기도록 한다는 거잖아? 예. 근데 저 6개의 선분의 길이가 왜 같아질까? 왜 6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면 한번 보여볼까? 6개의 선분의 길이가 왜 같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승원이? 생각이 이게 그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우선은 이 점에서 이 변에서 있는 점에서 우선 다 이등분을 해놨으니까 그건 다 중점일 테고 이 한 변에 있는 점에서 다른 한 변에 있는 점을 이동할 때 이게 항상 수직이에요. 이렇게 직각, 이것도 이렇게 직각, 이것도 이렇게 직각, 이것도 뭐 이렇게 직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수직인데 이제 그러니까 얘 다 수직으로 다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은 다 중점인데 그게 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셈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는 되는데 좀 뭔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질문하세요. 저희 이제 5번 정육각형이라고 쓰여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랑 이제 오른쪽 높이가 보이는 선분, 네, 그 선분에 있는 점이랑 연결할 때는 이렇게 수직. 근데 한 면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으로 이동하니까 길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다 다른 면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윗면은 이제 아까 그 숫자 5 밑에 있는 점이랑 왼쪽에 있는 점이랑 한 면에서 이동입니다. 윗면은 어떻게 이거요? 보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면에서 이걸 이동을 했다고 이게 다른 면을 가로질러 갔다고 해도 이게 마름모 성질처럼 이렇게 이게 다른 면을 갔다고 해도 어쨌든 그 얘는 다른 면을 이동할 때 이 선분 이렇게 노선을 두고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이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깥쪽. 안쪽을 가로질러 간 줄 알았는데. 되었어? 예. 쭉 나타나는 이제 점 6개를 이 정육각형의 선분의 중점을 잡고 이제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선분과 그리고 그 선분의 수직인 선분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점끼리 이은다면 이제 한 면에 이거를 하잖아요. 이게 정육면체의 한 면이라고
위에 중점을 찍고 그다음에 그 선들을 이어서 정육각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이을 때 띄어들 그 평면에서 띄어질 때도 있지만 밑면 정육면체에서 밑면 쪽은 안 띄어지지 않나요? 질문이 이해되나요? 다시 질문하세요. 되겠어요? 음, 이런 정육면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지? 예. 6개의 면이야. 6개의 면인데 윗면에 있는 요 모서리의 중점 그리고 여기 중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면을 뜯어내가지고 본다고 판단을 해보자. 이 선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윗면에 대각선 요 지금 모서리가 하나 생길 거야. 예.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옆면에 목소리가 나서 소리가 생기겠지. 옆면에 잘라지게 되니까 내부에는 선 생기지 않잖아. 예.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또 모서리가 앞면에 모서리가 하나 생기는 거지. 예. 이렇게 하면 윗면, 이렇게 하면 오른쪽 면, 이렇게 하면 뒷면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 여기 길이 같고 길이 같으니 그리고 이 길이 같잖아. 예.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합동이잖아. 예.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적용을 하게 된다면 면을 이렇게 뜯어서 봤을 때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같고 네. 여기도 이거 같고 이거 같고 뒷면에서 봤을 때 이해돼? 예. 네. 결국엔 그래서 6개의 대각선의 6개의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지. 약간 같은 의미로 우리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어. 3번. 윗면에 대각선의 교점과 윗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찍어가지고 이 4개의 꼭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마름모 모양이 나오게 될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쭉 되면 가면 그냥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렇지.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그러면 마름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랐을 때 이 정육면체의 내부에 생기는 모서리의 길이들이 지금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나와요. 해봅니다. 근데 번뜩 든 생각이라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뭐를 이지. 잠시만요. 문제가 할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거 각자로 찾아보도록 할까? 각자의 정육면체를 그리시고요. 마름모가 잘랐을 때 마름모가 그려지는 점을 가지지 말고 조금만 내가 정육면체를 그리고